서울, 한겨울의 차가운 저녁. 눈이 두껍게 내려 거리를 하얗게 덮었고 화려한 네온 사인의 불빛이 미끄러운 도로 위로 반사되었다. 분주한 인파 속 한 초라한 그림자가 천천히 고물로 가득 찬 손수레를 밀고 있었다. 그는 74세의 최재현 씨였다. 백발이 성성한 머리와 지친 눈동자를 가진 그의 얼굴에는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들이 숨어 있었다. 매일 최 씨는 분주한 거리 곳곳을 배회하며 맥주 캔 하나, 종이 한 조각이라도 주워 몇 푼의 원화를 번다. 사람들은 종종 그를 동정어린 눈빛으로 바라보거나 더 나쁘게는 무관심과 경멸로 대한다. 그러나 그는 불평하지 않는다. 그저 자신의 일을 조용히 해나간다. 마치 그것이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방법인 것처럼. 오늘 밤, 그는 쓰레기통에서 맥주 캔을 집으려고 몸을 숙였을 때 좁은 골목에서 갑작스러운 요침이 들려왔다. 고개를 들어 흐릿한 불빛 속에서 눈을 가늘게 뜬 그는 한 청년이 전속력으로 달려오고 있는 것을 보았다. 뒤에는 3명의 거친 청년들이 그를 쫓고 있었다. 젊은 청년은 눈 위에 미끄러져 쓰러지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뒤따라오던 이들 중 한 명이 외쳤다. 이민준, 당장 멈춰. 망설임 없이 최 씨는 손수레를 옆으로 밀어두고 그들 사이에 나섰다. 멈춰라. 너무 심한 짓 하지 마라. 그의 목소리는 신 듯하지만 단호했다. 청년들 중 한 명이 냉소하며 말했다. 노인네, 이건 당신 일이 아니야. 비켜. 최 씨는 미동도 하지 않았고 그의 날카로운 눈빛이 어둠 속을 꿰뚫는 듯했다. 폭력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어. 떠나라. 후회할 일을 벌이기 전에. 단순한 말이었지만 그의 말에는 무게가 있었다. 청년들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다가 발길을 돌려 떠났다. 민주는 눈 위에 주저앉아 숨을 고르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정말 어찌해야 할지 몰랐을 거예요. 최 씨는 잠시 말없이 서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다. 괜찮다. 일어나라. 눈은 차가워. 민주는 떨리는 몸으로 일어나 초이 할아버지의 마른 팔을 붙잡았다. 눈은 계속 내렸고 하얀 눈송이가 할아버지의 새하얀 머리카락 위에 쌓여 있었다. 그 모습은 겨울밤의 고독한 조각상을 연상케 했다. 초이 할아버지는 자신의 폐품수레를 주워 천천히 좁은 골목길을 지나갔다. 민주는 조용히 그 뒤를 따라갔고 그의 눈에는 감사의 감정이 가득했다. 할아버지는 어디에 사세요? 민준이 물었다. 여전히 추위에 떨리는 목소리였다. 어디든 괜찮다. 바람만 피할 수 있는 구석이면 충분해. 초이 할아버지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원망은 전혀 섞여 있지 않았다. 제가 할아버지를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이렇게 추운 날씨에 밖에 오래 계시면 안 돼요. 초이 할아버지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다. 걱정하지 마라. 난 이미 익숙하다. 민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할아버지를 따라 조용한 거리들을 걸었다. 그들이 한적한 기차역 옆에 멈춰섰을 때 민주는 초이 할아버지가 집이라고 부르는 곳을 보고 깜짝 놀랐다. 얇은 담요가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위에 대충 깔려 있었고 낡은 종이 상자가 바람막이로 사용되었으며 약하게 빛나는 손전등 하나가 희미한 빛을 비추고 있었다. 할아버지, 이렇게 사세요? 민주는 충격과 안타까움의 말을 잇지 못했다. 이 정도면 괜찮다. 많은 사람들이 누울 자리조차 없거든. 초이 할아버지는 낡은 장갑을 벗으며 말했다. 민주는 할아버지 옆에 앉아 슬픔에 젖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할아버지, 가족은 없으세요? 초이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마치 민준의 질문이 그의 마음 깊숙한 곳에 닿은 것 같았다. 한때는 있었다. 아주 행복한 가족이었지. 하지만 모든 걸 잃었다. 20년 전에. 민주는 놀란 눈으로 할아버지를 쳐다보았지만 더 이상 묻지 못했다. 초이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복잡한 문양이 새겨진 작은 열쇠를 꺼내 들었다. 그의 눈에는 민준이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가 반짝였다. 이 열쇠를 내가 도와줄 때 주었다. 누구의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나에게 많은 것을 떠올리게 해줬다. 열쇠가 참 이상하네요. 이런 건 본 적이 없어요. 민주는 열쇠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초이 할아버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열쇠를 손에서 돌리며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의 머릿속에 너무나도 생생한 기억들이 되살아났다. 어린 시절의 딸, 최수진이 떠올랐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집 마당에서 아버지 주위를 뛰어다니며 외쳤다. 아빠, 나를 잡아봐요.
나 아빠보다 더 빨라요. 그러나 그 밝은 기억은 곧 어둠 속에 묻혔다. 딸이 억울하게 법정에서 죄를 뒤집어 쓰던 날, 그녀가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눈물 흘리던 모습이 떠올랐다. 민주는 초이 할아버지의 눈빛이 달라진 것을 보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다. 그저 이 열쇠가 내 딸을 떠올리게 했을 뿐이다. 그녀는 아주 오래전에 떠났지만 그 아픔은 여전히 가슴 깊이 남아있다. 그는 가슴에 손을 올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할아버지 딸이요. 그녀가 돌아가셨나요? 민주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래. 하지만 그녀는 단순한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억울하게 죄를 뒤집었었고 진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여전히 자유롭게 살고 있다. 민주는 말없이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충격과 안타까움을 느꼈다. 할아버지처럼 초라한 사람이 이렇게 비극적인 이야기를 품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이 열쇠가 할아버지의 과거와 관련이 있을까요? 민주는 한참 뒤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럴 수도 있다. 아니면 단순한 우연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열쇠가 진실을 밝힐 단서가 될 수 있다면 나는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돕고 싶어요. 초이 할아버지는 민준을 바라보며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너는 이미 나를 도왔다. 단지 내 이야기를 들어주기만 해도 그것만으로도 나 같은 늙은이에게는 큰 힘이 된다. 민준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저는 그 이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혼자서 하지 마세요. 제가 함께 할게요. 초이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마음속 어두움을 감싸고 있던 작은 희망의 빛이 살며시 떠올랐다. 그는 앞으로의 여정이 어떻게 될지 몰랐지만 오랜 세월 동안 느꼈던 고독이 조금은 사라진 듯했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렸다. 서울의 어두운 구석에서 두 사람이 서로의 온기로 작은 빛을 나누며 새로운 희망의 여정을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첫 햇살이 폐쇄된 기차역의 틈 사이로 비쳐들 때 최지연 씨는 이미 오래전에 깨어 있었다. 그는 작은 열쇠를 주머니에 넣고 그것의 출처를 알아내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민주는 약속대로 이른 아침부터 그를 찾아왔다. 그는 도시락 상자와 뜨거운 커피 한 잔을 들고 있었다. 먼저 뭐라도 드세요. 어젯밤처럼 물만 드시면 안 돼요. 민준이 말하며 도시락 상자를 채 씨의 손에 건넸다. 채 씨는 도시락을 바라보며 잠시 망설이는 눈빛을 보였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난 이미 익숙해졌어. 하지만 저는 익숙하지 않아요. 이렇게 계신 걸 보는 거요. 민주는 단호한 눈빛으로 대답했다. 어젯밤의 감사 인사라고 생각해 주세요. 채 씨는 가볍게 웃었다. 그 웃음에는 고마움과 약간의 슬픔이 섞여 있었다. 고맙구나, 민준아.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여정을 시작했다. 그들은 서울의 고풍스러운 거리를 거닐며 골동품 가게와 자물쇠 수리점이 나란히 서 있는 곳들을 지나갔다. 채 씨는 자물쇠 장인들에게 열쇠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대부분 고개를 저었다. 이 열쇠는 흔히 볼 수 있는 종류가 아니에요. 이 무늬는 특수한 것으로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 장인이 말했다. 민주는 채 씨를 바라보며 그의 눈빛에서 약간의 실망감을 느꼈다. 하지만 채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장인에게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하고는 다시 길을 나섰다. 그는 거절에 익숙해진 듯 보였다. 포기하지 않으세요? 민준이 그날 오전 5번째 자물쇠 가게를 나설 때 물었다. 내가 언젠가 되찾을 수 없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알게 될 거야. 아주 작은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끝까지 노력해야 한다는 걸. 민주는 잠시 말없이 그를 바라봤다. 그의 말에는 단순한 결심뿐 아니라 지난 20년 동안 견뎌온 고통이 담겨 있었다. 정오 무렵, 그들은 오래된 골목에 숨겨진 작은 가게로 들어갔다. 이곳의 자물쇠 장인은 주름진 얼굴을 가진 나이 많은 노인이었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예리하게 빛났다. 채 씨는 열쇠를 꺼내 들고 희망을 담은 목소리로 물었다. 혹시 이걸 아십니까? 노인은 열쇠를 손에 들고 세밀하게 살펴보았다. 그는 잠시 인상을 찌푸리더니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이 열쇠는 특별한 서류 보관함의 열쇠입니다. 주로 중요한 문서를 보관하는 대형 사무실에서 사용되던 종류죠. 채 씨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정말 확실한가요? 이 열쇠에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확실합니다. 이 무늬는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특정 종류의 서류 보관함에만 사용되는 식별 코드입니다. 젊었을 때 저는 이 보관함을 제작하던 회사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노인의 말은 채 씨의 마음속에 작은 희망의 불씨를 밝혔다. 그는 민준을 돌아보며 말했다.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것 같구나. 그날 오후 채 씨와 민준은 대한 홀딩스라는 이름의 옛 회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낡은 건물의 주소를 찾아갔다. 채 씨에게 이 이름은 결코 잊을 수 없는 것이었다. 그것은 그의 딸이 억울하게 누명을 썼을 때 유심했던 비밀들과 연관이 있는 장소였다. 건물은 지금 폐허가 되어 있었다. 창문은 먼지로 덮여 있고 일부 벽은 무너져 내렸다. 그러나 내부에는 여전히 잠긴 방들이 남아 있었다. 뭘 하시려고요? 민준이 그가 건물 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고 물었다. 진실을 찾으러 왔다. 채 씨는 짧게 대답했다. 그들은 어두운 복도를 헤치고 나아갔다. 2층에 도착했을 때 채 씨는 커다란 문 앞에 멈췄다. 그는 열쇠를 꺼내며 손을 가볍게 떨었다. 민준은 그의 긴장감을 느끼며 물었다. 괜찮으세요? 채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깊이 숨을 들이신 후 열쇠를 자물쇠에 꽂았다. 찰칵 소리가 나며 문이 천천히 열렸다. 그 안에는 작은 방과 한쪽 구석에 놓인 커다란 서류 보관함이 있었다. 채 씨의 심장은 다시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천천히 보관함으로 다가가 차가운 금속 표면에 손을 얹었다. 문을 열자 두꺼운 서류 뭉치들이 정리된 채로 나타났다. 낡은 서류 한 묶음 위에는 기밀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다. 민준은 서류를 바라보며 눈이 희둥그레졌다. 이게 뭐죠? 채 씨는 서류를 꺼내며 손이 떨렸다. 서류를 펼쳤을 때 첫 번째 페이지의 내용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그는 숨이 막히는 듯했다. 그것은 20년 전 그의 딸이 연루되었다고 주장된 사건의 자료였다. 하지만 이어지는 페이지에서 진실이 서서히 드러났다. 그의 딸이 누명을 썼음을 보여주는 증거, 권력층의 익숙한 이름들, 거대한 자금 세탁 사건을 은폐하려는 음모. 민준은 한 문서를 집어들고 재빨리 읽었다. 이 사람들 아세요? 이들은 누구죠? 채 씨는 주먹을 쥐며 고통과 분노로 가득 찬 눈빛으로 대답했다. 이들은 내 모든 것을, 그리고 수진이를 빼앗아 간 자들이다.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자신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비밀에 다가섰음을 깨달았다. 채 선생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민준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다. 채 씨는 눈앞의 젊은이를 바라보았다. 20년 만에 그는 진정한 동맹을 얻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진실을 밝혀야지. 무슨 일이 있어도. 최재현 씨와 민준은 손에 파일을 들고 오래된 건물을 떠났다. 마음은 무겁지만 결의의 참 표정이었다. 하늘은 이미 어두워졌고 가로등 불빛이 하얀 눈 위로 비치면서 묘한 고요함을 자아냈다. 민준은 채 씨를 바라보았다.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그의 어깨는 약간 더 초라해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이상하게도 빛나고 있었다. 최 선생님, 민준이 문득 말했다. 우리는 아주 강력한 사람들을 상대해야 할 겁니다. 우리 둘만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채 씨는 발을 멈추고 민준을 돌아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민준, 진실은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다. 단 한 명이라도 진실을 찾으려고 결심하면 그 누구도 영원히 숨길 수는 없는 법이다. 민준은 말없이 있었다. 그의 말은 민준의 마음속에 작은 불꽃을 지핀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김미영 씨를 만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사법 시스템에서 일하던 전직 직원으로 부패 사건을 폭로하려다 강제로 퇴직당한 사람이었다. 파일에 따르면 김 씨는 중요한 증거 원본을 소지했던 적이 있는데 그것이 이후 사라졌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그들은 서울여곽의 골목길 안쪽에 숨겨진 작은 집에서 김 씨를 찾았다. 집은 소박했고 벽은 낡아 있었으며 그들이 들어섰을 때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김 씨가 문을 열었고 경계하는 눈빛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당신들 누구죠? 난 말할 게 없어요. 그녀는 차갑게 말하며 문을 닫으려 했다. 우리는 20년 전 사건 때문에 왔습니다. 제 딸 최수진과 관련된 일입니다. 채 씨가 말하며 간절한 눈빛으로 그녀를 보았다. 문이 멈췄다. 김 씨는 놀란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최수진, 그 치명적인 사고로 유죄 판결을 받은 소녀요. 당신이 그녀의 아버지입니까? 그렇습니다.
최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그녀가 무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김 씨는 고개를 저으며 두려움으로 가득 찬 눈빛을 보였다. 당신은 모릅니다. 그들은 너무 강력합니다. 저는 진실을 말하려다 인생이 망가졌어요. 도울 수 없어요. 김 선생님, 민준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만약 선생님이 포기하신다면 그들은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짓을 할 겁니다. 우리의 침묵은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들 뿐이에요. 김 씨는 그를 보며 눈빛이 흔들렸다. 그러나 그녀는 고개를 돌리고 거칠게 말했다. 당신은 이해하지 못해요. 저는 모든 걸 잃었어요. 가족, 직장, 친구들, 모두 제가 침묵하지 않아서 잃었습니다. 이제는 조용히 살고 싶어요. 방 안 공기는 무거워졌다. 최 씨는 김 씨를 바라보며 손을 꽉 쥐어 떨렸다. 김 선생님, 그는 목소리를 억누르며 말했다. 저도 모든 걸 잃었습니다. 하지만 제 딸이 범죄자로 잊히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선생님은 가족을 잃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딸을 잃었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도 그런 고통을 겪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김 씨는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서 그녀는 단순한 슬픔뿐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결의를 보았다. 한참의 침묵 끝에 김 씨는 한숨을 쉬고 안으로 들어가 작은 나무 상자를 가져왔다. 이게 제가 간신히 남겨둔 전부입니다. 그녀는 상자를 테이블에 놓으며 말했다. 많은 것을 보관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퇴직당하기 전에 백업해둔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게 충분할지는 모르겠어요. 최 씨는 상자를 받아들고 떨리는 손으로 고맙다고 말했다. 작은 빛이라도 어둠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김 씨의 집을 떠난 후 민주는 상자 안에서 녹음 파일을 열었다. 그것은 두 남자 간의 대화였다. 한 사람의 목소리가 차갑고 단호하게 들렸다. 모두 없애라. 그녀는 너무 많이 알고 있다. 지금 막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질 거다.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불안하게 응답했다. 하지만 이건 한 사람의 목숨입니다. 정말 확신하십니까? 확신한다.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민주는 녹음을 멈추고 최 씨를 바라보았다. 이게 바로 증거입니다. 선생님, 이 목소리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최 씨는 눈을 감고 파일 속 이름들을 떠올렸다. 갑자기 그는 눈을 뜨며 날카로운 시선을 보였다. 이건 강현석, 대한홀딩스의 CEO다. 그의 목소리를 절대 잊을 수 없다. 며칠 동안 최 씨와 민주는 다른 단서들을 찾기 위해 계속 움직였다. 하지만 김 씨를 찾아갔다는 소식은 이미 퍼지기 시작했다. 그날 밤 최재현 씨와 민주는 민준의 좁은 자취방에서 마주 앉아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앞길이 험난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이 맞서고 있는 상대는 돈뿐만 아니라 권력까지 가진 자들로 자신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최 씨는 협박 편지를 들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결단력이 반짝였다. 민준, 두렵지 않니? 그는 낮고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다. 민준은 잠시 멈칫했다. 그는 날카로운 칼날 같은 눈빛을 가진 나이든 남자를 바라보았다. 두렵죠? 하지만 두려워서 멈춘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한 모든 것이 헛될 겁니다. 저는 그들이 이런 짓을 계속하게 놔둘 수 없어요. 최 씨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것은 조용한 감사를 전하는 듯한 미소였다. 민준, 너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강하구나. 하지만 우리는 더 신중해야 한다. 이 사람들은 단순히 협박만 하는 게 아니야. 그들은 수진의 죽음과 여러 범죄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대한홀딩스 CEO 강현석에 대해 더 조사하기로 결심했다. 민주는 오래된 친구 박지호를 떠올렸다. 지호는 현재 기술 분야에서 일하며 해커로서 한때 명성을 떨쳤던 인물이었다. 민준과 최 씨는 강남의 작은 카페에서 지호를 만났다. 자신감 넘치고 장난스러운 태도를 가진 젊은 남자인 지호는 민준이 한 노인을 데리고 온 것을 보고 눈썹을 치켜세웠다. 민준, 이분은 누구야? 손님이야. 지호는 반쯤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손님이 아니야. 이분은 최재현 어르신이셔. 딸을 위해 정의를 찾고 계셔. 민준이 진지하게 대답했다. 지호는 비웃으며 말했다. 정혜, 한국에서 진지한 거야.
최 씨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지호를 바라보았다. 너는 정의를 믿지 않을지 몰라도 정의는 저절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 싸워야만 만들어지는 거야. 지호는 최 씨의 침착하고 단호한 태도에 약간 놀란 듯했다. 그는 의자에 몸을 기대며 팔짱을 꼈다. 알겠어요. 어르신, 저에게 뭘 원하시나요? 우리는 강현석에 대한 정보가 필요해. 내 딸의 죽음에 그가 연루되었다는 증거를 찾으려면 뭐든지 말이야. 지호는 눈썹을 치켜세우며 민준을 바라보았다. 민준, 너도 알다시피 강현석 같은 사람을 건드리는 건 장난이 아니야. 그는 돈뿐만 아니라 거대한 권력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 내가 너희를 돕는다면 나도 위험에 빠질 거야. 그건 알고 있어요. 민준이 말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으면 그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해칠 거예요. 지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좋아. 하지만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미리 경고했다고 말하는 거 잊지 마. 며칠간 지호는 강현석과 관련된 문서와 금융거래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강현석이 서울여곽의 비밀 자산을 가지고 있으며 그곳이 대한홀딩스의 중요한 문서를 보관하는 장소라는 것을 알아냈다. 그 안에 뭐가 있는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지호가 최 씨와 민준을 다시 만났을 때 말했다. 내가 본 바로는 이곳은 강현석이 절대 남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것을 숨겨놓은 장소야. 우리는 거기에 가야 해. 최 씨는 망설임 없이 말했다. 하지만 들키면 어쩌죠? 계획 없이 무작정 들어갈 수는 없어요. 민준이 찡그리며 말했다. 맞아, 최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철저히 준비해야 해. 하지만 이건 놓칠 수 없는 기회야. 그들은 눈이 두껍게 내려 발자국을 감출 수 있는 추운 밤을 택해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지호는 원격으로 보안 시스템을 감시하며 지원하기로 했고 민준과 최 씨는 배달원으로 위장해 조용히 접근했다. 창구는 엄격히 보호되고 있었고 보안 카메라와 순찰 경비가 끊임없이 움직였다. 문에 가까워졌을 때 한 경비원이 그들을 발견하고 물었다. 너희들 누구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민준은 지호가 미리 준비해둔 가짜 송장 하나를 내밀며 웃었다. 긴급 배송 요청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주문 목록이 있어요. 경비원은 종이를 응시했지만 의심스러운 눈빛을 거두지 않았다. 바로 그때 지호가 원격으로 카메라 시스템을 일시적으로 중단시켰다. 좋아, 지금이야. 지호가 무전기를 통해 말했다. 10분 줄게. 빨리 움직여. 창고 안에서 최 씨와 민준은 기밀이라고 표시된 커다란 파일 캐비닛을 발견했다. 최 씨의 심장은 쿵쾅거렸고 그는 떨리는 손으로 캐비닛 문을 열었다. 두꺼운 문서 더미들이 드러났고 맨 위에는 수진 사건 은폐 계획이라는 제목이 적힌 파일이 놓여 있었다. 민준은 파일을 잡고 빠르게 읽어 내려갔다. 그의 눈은 뇌물과 강현석이 고위 관리들과 주고받은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하자 크게 떠졌다. 그러나 그들이 떠나려는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우리를 발견했어요. 민준이 속삭였다. 다른 길로 가자. 최 씨가 뒤쪽 문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들은 파일을 단단히 움켜쥐고 창고를 빠져나갔다. 문을 나서자마자 경비원들이 그들을 포위했다. 멈춰.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하지만 지호가 지역 정전을 발생시키면서 최 씨와 민준은 도망칠 기회를 얻었다. 창고에서 소중한 문서를 들고 돌아온 최재현과 민준은 작은 방에 앉아 있었다. 그들 앞에 놓인 문서는 강현석의 범죄에 대한 증거일 뿐 아니라 20년 동안 숨겨져 있던 어두운 비밀로 가는 문이기도 했다. 그러나 진실의 빛은 항상 위험의 그림자를 동반했고 두 사람 모두 이를 분명히 느끼고 있었다. 민준은 서류를 빠르게 넘기며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다. 여기 명확히 나와 있어요. 거액의 뇌물이 유령 회사들을 통해 송금된 기록이요. 이건 강현석의 자금 세탁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예요. 그런데 여기 또 있어요. 민준은 다른 페이지를 가리켰다. 그는 수진 사건에서 경찰과 검사를 매수했어요. 그들은 일부러 증거를 삭제하고 그녀를 죄인으로 몰아갔어요. 최 씨는 말없이 앉아 의자 팔걸이를 꽉 쥐었다. 더 이상 놀라울 것도 없었지만 그 고통은 오래된 상처가 다시 찢어진 것처럼 아팠다. 그들은 내 딸을 죽였을 뿐 아니라 그녀의 명예까지 짓밟아 세상 앞에서 범죄자로 만들었지. 민준은 최 씨를 바라보며 안타까운 눈빛을 보였다. 우리가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릴 거예요, 아저씨. 제가 약속해요.
하지만 문서를 공개하려는 계획을 세우던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재앙이 닥쳤다. 그날 저녁 민준이 간단한 음식을 사기 위해 방을 나선 순간부터 낯선 사람들이 그를 따라오기 시작했다. 작은 골목길에서 갑작스레 그를 가로막은 한 무리의 남자들 중 키가 크고 험상궂은 남자가 다가왔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나, 꼬마. 강현석 일에 끼어들다니. 내 목숨이 아깝지 않나. 민주는 침착하려 애쓰며 말했다. 당신들이 위협한다고 해서 내가 겁먹을 것 같나요? 진실은 결국 드러날 거예요. 그 남자는 비웃으며 큰 소리로 웃었지만 그 웃음에는 조롱이 가득했다. 너 아직 젊고 멍청하군. 잘 들어라. 너나 그 노인네가 멈추지 않으면 다음에는 경고로 끝나지 않을 거야. 그가 손을 들자 민주는 강한 주먹이 복부를 가격하는 걸 느끼며 차가운 땅바닥에 쓰러졌다. 남자들은 그를 골목에 남겨두고 떠났다. 집으로 돌아온 민주는 온몸에 멍이 들고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문을 열었다. 최 씨는 그를 보자마자 달려와 물었다. 민준, 이게 무슨 일이야? 그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떨렸다. 저를 공격했어요. 우리가 멈추지 않으면 더 나빠질 거라고 경고했어요. 민주는 약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의 눈빛은 단호했다. 최 씨는 그의 어깨를 붙잡고 손을 살짝 떨었다. 민준, 이 일은 하지 않아도 돼. 내가 너까지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 민준은 고개를 저으며 감정이 북받친 목소리로 말했다. 아저씨, 이미 시작했잖아요. 포기할 수 없어요. 그들이 이기는 걸 두고 볼 수 없어요. 우리가 겁먹는다면 누가 진실을 위해 싸우겠어요. 최 씨는 그를 오래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 말이 맞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더 신중해야 한다. 며칠 후 두 사람은 독립 언론과 SNS의 문서 일부를 공개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상황은 그들이 예상한 것처럼 간단하지 않았다. 게시물은 곧바로 삭제되었고 기자들은 위협을 받았으며 도움을 약속했던 사람들마저 발을 빼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최 씨는 낯선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수화기 너머에는 강현석의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최재현, 내가 무슨 일을 하려는지 알고 있어. 하지만 명심해라. 너는 맨손뿐이야. 나를 이길 수 없다고. 최 씨는 전화기를 꽉 쥐고 났고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강현석, 내 돈과 권력이 진실을 영원히 숨길 순 없어. 난 이미 충분히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너 따위는 두렵지 않다. 강현석은 비웃으며 웃었지만 그 웃음에는 분명한 위협이 담겨 있었다. 그래. 그럼 누가 이길지 두고 보자. 노인네. 전화가 끊겼지만 그것은 최 씨의 결의를 더욱 굳게 만들었다. 김영식 씨의 작은 집을 떠날 때 최재현 씨와 민주는 희망과 불안이 뒤섞인 감정을 안고 있었다. 김 씨의 이야기는 정의를 추구하는 위험한 여정에서 새로운 장을 열어주었다. 김 씨가 말한 게 그들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할까요? 민준이 서울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물었다. 최 씨는 침묵하며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건 퍼즐 조각일 뿐이다. 전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해. 기억해라, 이 사람들은 20년 동안 범죄를 숨겨왔다.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야.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멈출 수 없어요. 하지만 모든 미디어가 그들의 통제 아래에 있을 때 우리가 아는 것을 어떻게 공개할 수 있죠? 최 씨는 경험에서 우러나온 미소를 지었다. 진실은 영원히 묻힐 수 없다. 그들이 모든 것을 통제하더라도 정의를 위해 나설 사람은 항상 있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민준의 해커 친구 지호에게 연락했다. 지호는 대한홀딩스의 데이터 시스템을 조사하며 남아있는 기밀 문서를 해킹하려 하고 있었다. 흥미로운 걸 발견했어. 지호는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리며 말했다. 대한홀딩스가 서울여곽의 데이터 저장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원본 문서의 복사본을 보관하고 있더라고. 특히 수진 사건 당시 내부 회의실에서 촬영된 영상에 대한 정보도 찾았어. 최 씨가 벌떡 일어났다. 영상, 그게 뭔가 담겨 있나? 아직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내가 찾은 데이터에 따르면 이 영상은 사건을 은폐하려는 해외 내용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커. 문제는 그게 아주 강력한 보안으로 암호화되어 있다는 거야. 지호는 진지한 눈빛으로 답했다. 우린 그걸 손에 넣어야 해. 민주는 단호히 말했다. 쉽지 않을 거야. 그 시설은 매우 엄격하게 보호되고 있어. 하지만 내가 침투할 기회를 만들어 줄게.
일주일 후 폭우가 쏟아지는 밤, 최 씨와 민주는 지호의 원격 지원을 받으며 데이터 저장 시설에 접근했다. 쏟아지는 비는 보안 카메라를 흐리게 했고 지호는 대부분의 경보 시스템을 잠시 동안 무력화했다. 15분밖에 없어. 빨리 움직여. 지호가 이어폰을 통해 말했다. 시설 내부에서 그들은 데이터 저장 구역을 신속히 찾아냈다. 하지만 영상을 찾은 순간 보안 시스템이 갑자기 경보를 울렸다. 젠장, 지호가 이어폰을 통해 요쳤다. 그들이 우리를 발견했어. 경보를 더 오래 무력화할 수 없어. 복도에서 경비원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민주는 당황했지만 최 씨는 침착함을 유지했다. 우리가 여기까지 왔잖아. 영상을 가져가고 나가자. 민주는 영상을 작은 저장 장치에 재빨리 복사했다. 하지만 작업을 마치자마자 경비원 2명이 문에 나타났다. 멈춰.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최 씨는 주저하지 않았다. 빨리 가. 민준. 이걸 밖으로 가져가야 해. 난 여기 남을게. 아니요.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요. 민주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반박했다. 내 말 들어. 최 씨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진실을 지켜야 해. 당장 가. 민주는 이를 악물고 복잡한 감정에 휩싸인 눈빛으로 돌아섰다. 하지만 최 씨가 옳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비가 퍼붓는 가운데 저장 장치를 꼭 쥐고 달렸다. 지호가 기다리는 곳으로 가는 동안 그는 조용히 최 씨를 위해 기도했다. 상황이 어때? 지호가 민준을 보며 물었다. 최 씨가 잡혔어. 하지만 우리가 영상을 얻었어. 민준은 목소리가 떨렸다. 지호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그렇다면 당장 영상을 공개해야 해. 그분이 우리에게 이 기회를 주시려고 희생하셨어. 그들은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업로드하고 독립 언론사들에 보냈다. 영상은 큰 파장을 일으켰다. 영상에는 강현석과 그의 동료들이 수진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논의하는 모습이 명확히 담겨 있었다. 영상 속의 대화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였다. 네티즌들은 분노했고 수진을 위한 정의를 요구하는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대중의 압박 속에서 정부는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 강현석은 체포되었고 그의 부하들과 공범자들도 함께 체포되었다. 일주일 후 최 씨는 석방되었다. 민주는 경찰서에서 최 씨를 맞이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최 씨, 죄송해요. 제가 남겨두고 가선 안 됐어요. 최 씨는 미소를 지으며 민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넌 옳은 일을 했어. 덕분에 진실이 세상에 알려졌어.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결국 정의는 실현되었다. 강현석과 공범들의 죄악은 드러났고 최수진의 이름은 명예를 되찾았다. 수많은 고난을 겪은 최 씨도 이제 안도하며 미소를 지을 수 있었다. 강현석과 그의 공범들이 체포된 후 수진 사건은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화제가 되었다. 한때 잊혀졌던 이름 최수진은 이제 묻혀있던 정의와 진실을 되찾기 위한 끊임없는 투쟁의 상징으로 거론되었다. 언론은 끊임없이 보도했고 최재현 씨와 그의 여정은 수백만 명에게 영감을 주었다. 하지만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어느 아침 최 씨와 민준이 그의 작은 방에서 만났을 때 한 통의 이상한 편지가 도착했다. 그 편지에는 강현석의 변호사가 제안한 합의 조건이 담겨 있었다. 최 씨가 더 이상 권력 있는 인물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최 씨에게 평생 안락하게 살 수 있을 만큼의 막대한 금액을 지불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건 매수하려는 시도입니다. 민준이 환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떻게 그들이 당신이 이걸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최 씨는 편지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긴 눈빛으로 말했다. 그들은 내가 돈에 관심이 없다는 걸 알고 있어. 하지만 내가 지쳤을 거라 생각하는 거야. 그동안의 세월 동안 누가 지치지 않겠니? 민준아. 하지만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최 씨, 온 나라가 당신을 주목하고 있어요. 만약 당신이 물러선다면 진실은 영원히 완전히 드러나지 않을 거예요. 최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때로는 말이다. 민준아, 내가 과연 이게 가치가 있는 일인지 스스로에게 묻게 돼 몇십 년 동안 썩어있던 이 시스템을 내가 바꿀 수 있을까? 민준은 주먹을 꽉 쥐며 결연한 눈빛으로 말했다. 모든 것을 바꿀 순 없겠지만 당신은 이미 변화를 만들어냈어요. 정의는 먼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싸워서 이뤄내야 하는 것이라는 걸 당신이 제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리고 당신이 계속 나아간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어요.
채 씨는 침묵했다. 그의 시선은 창문 밖으로 멀리 내리쬐는 아침 햇살 속으로 향했다. 그는 자신이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음을 알고 있었다. 멈추고 평온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의 무수한 위험을 감수하고 싸움을 계속할 것인가. 별표 열린 결말 별표. 이야기는 여기서 멈춘다. 채 씨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그는 정의를 되찾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긴 여정을 걸어왔다. 하지만 과연 그는 또 다른 진실을 폭로하기 위해 계속 나아갈 것인가? 그 선택은 다시금 자신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이다. 관객은 스스로 질문해 볼 수 있다. 내가 채 씨라면 어떻게 할까? 싸움을 계속할까? 아니면 삶을 보존하기 위해 멈출까? 별표 현대 삶과의 연관성 별표. 채 씨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여정이 아니라 현대 사회의 불공정을 깊이 일깨워주는 메시지다. 은폐된 사건들, 이익을 위해 남용되는 권력, 그리고 무고한 이들의 삶을 파괴하는 일들은 낯선 이야기가 아니다. 실제로 채 씨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복잡하고 불공정한 시스템과 싸우며 진실이 돈과 권력에 의해 묻히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또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개인의 용기 있는 행동과 작은 발걸음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채 씨, 민준, 김미영 씨와 같은 사람들은 작은 목소리도 끈기와 결단력이 있다면 큰 울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우리는 불공정에 맞설 용기가 있는가? 아니면 침묵과 안전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이 이야기의 일부라면 당신은 싸움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포기할 것인가? 이 질문은 단지 채 씨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다. 당신은 진실의 빛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안주의 어둠을 받아들일 것인가?